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앱토스와 수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근 앱토스가 메인넷을 출시하면서 대규모 에어드랍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앱토스는 지난 이제 10월 19일 큰 주목을 받으면서 시장에 출시된 레이어 1 체인입니다. 전통 산업과 같이 서비스 출시 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스터들을 모집하고 의견을 수렴해가는 과정을 이제 항상 겪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들도 동일한 과정을 진행하는데 앱토스는 이 테스트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앱토스 이제 APT라는 코인을 에어드랍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네. 이제 에어드랍을 받을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앱토스의 테스트넷 노드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또 NFT 발행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토큰을 에어드랍 받고 그 에어드랍 받은 인구가 11만 명이라서 사람들한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1만 명이면 굉장히 많네요. 네, 생각보다 앱토스 자체가 굉장히 유저 베이스가 큰 프로젝트라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지갑이 컬렉팅 된 것만 모으면 250만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은 250만 개고 이번에 네. 에어드랍으로 코인을 받은 사람이 11만 명. 명이다. 그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이게. 네. 최근에 이 에어드랍이라는 방법 자체가 사실 코인 프로젝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마케팅 수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인들을 나눠주고 네. 우리 거 써보세요. 약간 이런 네. 그런 모객을 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사실 이제 에어드랍 마케팅을 하는 팀들이 많이 없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에어드랍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네. 2017년도에 지금 매트릭스 포트의 창업자로 알려진 우지안이 네. 비트코인 캐시를 비트코인을 갖고 있던 사람들한테 네. 1대1 무상 지급했던 게 이제 에어드랍의 좀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 이제 그 디파이 이제 썸머가 있었을 당시 이제 유니스왑과 컴파운드가 에어드랍을 하면서 네. 확실히 마케팅 목적으로 유저를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실 에어드랍이 하나의 트렌드로 산업에 좀 자리 잡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시장이 좋았을 때는 시장이 점점 좋아지면서 사실 에어드랍이라는 하나의 어떤 투자 수단이 큰 투자자들한테는 큰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해커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자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어드랍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에어드랍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시장에서 커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있었던 앱토스의 대규모 에어드랍은 마케팅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 기획한 이유가 뭘까요? 네, 앱토스 그 블록체인 레이어들이 출시 전에 항상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참여한 사람들을 좀 보상해주기 위해서 많은 토큰을 드랍합니다. 네. 앱토스도 시간과 노력에 대한 대가로 토큰을 드랍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앱토스도 블록체인 시장에서 통용된 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그 다음에 코인을 무상 지급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에어드랍이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다른 테스트넷에서 에어드랍 했을 때는 사실 NFT 홀더들한테는 제공을 많이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들이 노드 운영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이거든요. 하지만은 지갑을 생성하고 NFT를 민팅하는 거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었던 하나의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행위에 에어드랍이 어떻게 보면 무상 지급됐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반응도 놀라웠던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지갑이라는 거는 지금 만들어 보신 분은 아마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개인이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또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굉장히 좀 앱토스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앱토스 커뮤니티 구성원들한테는 약간 축제 같은 네.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고 네. 실제로 이번 앱토스 에어드랍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커뮤니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국내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엄청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다시 말씀드리다시피 노드 운용자뿐만 아니라 단순 지갑에다가 NFT를 클레임 받은 사람들한테도 나눠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계정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고 NFT를 민팅했던 사람들이 꽤나 됐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제 인증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라는 네.
어떤 인증글들이 이제 한 번에 화제를 몇 타고 천만 원을 네, 네. 사람들의 입에 오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앱토스가 뭐냐, 또 앱토스가 미래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하나 제2의 어떤 솔라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바로는 한 번의 그러니까 계정 하나에 이 에어드랍된 코인의 물량이 사실 네. 이제 상장 직후에 팔았다고 하면 네. 지갑당 한 1,300불 정도. 네. 근데 지갑에 NFT를 민팅해서 받은 사람들만 1,300불이고요. 네. 노드 운영에 참여했던 사람은 또 1,300불을 또 받았을 거예요. 아, 그래서 총 2,600불을 이제 받은 것이죠. 지갑 하나에 네. 하고 또 노드 참여를 또 하면 2,600불을 받는데 사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지갑은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NFT를 여러 개를 또 민팅을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았을 거고 실제로 뭐 한 5개, 6개 정도만 했어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왔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하락장 속에서 네. 꽤나 좋은 투자 수익을 벌었다는 인증글들이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퍼지면서 네.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앱토스 에어드랍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이 앱토스와 수위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앱토스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네. 사실 앱토스가 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즈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DM을 담당했던 이 멤버들이 나와서 만든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런데 이 앱토스의 구체적인 특징을 조금 더 짚어주시면 추후에 이 수위와 비교하는데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앱토스는 이제 구 페이스북이 2019년도에 이제 개발하였던 리브라 프로젝트의 주요 인력들이 독립하여서 만든 레이어 1 체인입니다. 아무래도 창업자들 출신 자체가 그 페이스북, 즉 네. 메타 출신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자금도 모으기도 했고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앱토스는 솔라나 같이 모놀리틱 체인으로 합의 방식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개발에 사용하는 언어를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여서 더 많은 데이터를 또 빠른 데이터를 처리하는 등의 강점을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모놀리틱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모놀리틱 체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저희가 합의를 이루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실행하고 여러 네. 가지 어떤 레이어드 3개의 레이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것들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각각의 파츠마다 네. 그것을 기능을 다른 파티들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모놀리틱은 이런 합의 과정이나 저장 과정이나 이런 실행 과정을 모두 다 그냥 한 체인에서 담당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보면 고성능 블록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이더리움도 모놀리틱으로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POS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네. 이제 서드 파티들의 이제 역할들이 좀 증대된 측면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업화가 성능이 좋을 것이냐 네. 아니면 혼자 다 모든 걸 다 케어하는 게 더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냐 네. 사실 아직은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 같습니다. 네, 앱토스의 특징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들을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신다면? 네, 앱토스는 최대 10만 TPS와 1초 이내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에 이제 비자 페이먼트를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비자 그 사가 운영하고 있는 비자넷이라는 그 결제 시스템의 TPS가 3,000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앱토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최고 수치가 10만 TPS를 넘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그 자신들이 이제 처리할 수 있고 그거를 1초 이내에 어떻게 보면 승인하고 합의한다고 하니 네. 굉장히 빠른 어떤 속도라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펙적으로는 비자넷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이 나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이 TPS라는 개념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초당 처리 가능한 거래 건수를 이제 TPS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네. 부르고 비자 같은 경우는 3,000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바뀝니다. 그래서 보통 평시에는 3,000이고 최대 경우에는 그래도 2만을 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거래 처리가 글로벌이잖아요. 비자 카드는 글로벌에서 사용하니까 초당 처리하는 거래 건수가 2만 건 이상이 안 된다. 그 이상은 딜레이가 생긴다라는 건데 어쨌든 앱토스는 이제 10만 TPS. 네. 과거에도 2017년에도 이제 10만 TPS다, 우리 뭐 20만 TPS다 이렇게 얘기하는 팀들이 있긴 했는데 사실은 뭐 중앙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문제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성능이 그만큼 나오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네, 뭐 대표적인 사례가 솔라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솔라나도 처음에 나왔을 때 이더리움보다 훨씬 빠르고 네. 간편한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큰 주목을 받고 여기서 다양한 웹3 프로젝트들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NFT 작년에 이제 NFT 하나의 큰 상승 때 많은 사람들이 솔라나 체인에 모였었고 네. 사실 그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솔라나 서버 다운되는 거는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네. 올해만 들어도 뭐 몇 차례 그쵸. 이상 다운이 네, 됐었고. 그 이후로 처음 이 TPS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높은 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재구시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네트워크 하고요. 안정성은 또 다른 문제라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네. 사실 앱토스가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는 그러면 솔라나 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 속에서 좀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뭐 솔라나 킬러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결국 더 빠른 속도, 그러니까 네. 어떤 더 하이 퀄리티의 블록체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라나 킬러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아직 그걸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메인넷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 사용자들이 붙어서 실제 환경에서 사용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앱토스가. 네. 어쨌든 앱토스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대기업이죠. 메타가 추진했던 구리브라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이름이 바뀌었던 게 DM이라는 암호화폐가 모체가 되어서 거기서 기술을 쏙 빼가지고 만든 이제 암호화폐가 앱토스이고 사실 이제 오늘 이 비슷한 컨셉의 프로젝트 중에 수위라는 또 암호화폐 네. 프로젝트가 있죠. 네. 이 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지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말미에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요. 네. 예, 수위 같은 경우는 어떤 컨셉의 암호화폐인가요? 수위는 사실 수위를 만든 사람을 살펴보면 또 페이스북, 메타 네. 출신들의 개발자들이 또 분사해서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입니다. 네. 근데 앱토스랑 좀 다른 방식은 뭐냐면 네. P2P 거래로 단순 사람들이 코인을 전송하는 그런 단순 거래들은 그 합의 알고리즘 없이 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앱토스와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앱토스는 모든 거래가 다 합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거래가 승인되는 구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위 자체는 단순 거래는 굳이 그렇게 합의까지 해야 되냐? 합의 과정 없이 건너뛰자. 단지 복잡한 거래는 합의가 꼭 필요하니까 네. 앱토스처럼 똑같이 합의 방식을 가져가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시장에 나왔고 시장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이건 블록체인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라는 어떤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수위 같은 경우는 합의는 되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요? 뭐 NFT 거래나 네. 혹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디파이 거래들은 전부 다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한번 검증을 하고 그 네. 검증이 끝나면 거래를 승인시켜 주는데 그냥 단순 이체 정도는 그냥 합의 없이 가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좀 블록체인 이거 지금까지 나와 있던 블록체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개념의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제 투자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앱토스도 그렇고 수위도 그렇고 이제 올해 블록체인 시장에 좀 블루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또 투자를 받았고 네네. 그래서 좀 우리가 블록체인이 아니라고 한번 비판을 하긴 했지만 수위도 사실 앱토스 못지않은 맞습니다. 투자를 받았죠.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로 아직 이 두 가지 코인들의 메인넷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진 않았지만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면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장단점은 어떻게 보면 그 두 체인 모두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다라고 해가지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이제 장점, 단점이 있겠지만은 그 앱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크립토 네이티브 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체인이다. 그래서 디파이 쪽에 더 많은 어떤 리소스들이 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수위 같은 경우는 이 디파이 쪽이 아니라 웹3 네이티브한 개발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복잡한 거래에 더 많은 어떤 데이터 리소스를 투입하다 보니까 더 속도도 빨리 올라갈 것이고 네. 또 자신들이 또 재단이 또 생태계를 만들 때 지향하는 점이 앱토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파이, 어떤 탈중앙화된 거래, 금융 거래에 집중한다면은 네. 수위 같은 경우는 웹3 콘텐츠에다가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심지어 그 백서를 읽어보면은 자신들의 토크노믹 상에 웹3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3조 정도 구비를 이미 해놨습니다. 3조 정도. 네, 우리나라 3조 원 정도 구비를 해놨고요. 네. 그거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들을 다 매입하고 그 매입한 거를 그 웹3에 올려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술은 동일하지만 가려고 하는 방향성은 다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수위도 메인넷을 내년 1분기에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수위 메인넷 런칭 때 앱토스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에어드랍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앱토스 기회를 놓친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앱토스 에어드랍이 시장에서 큰 주목을 이제 받은 이후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에어드랍은 어떤 것인지 막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름을 올렸던 것이 당연히 이제 수위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위 재단 측에서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은 에어드랍 계획이 없다.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일단 그 발표를 했었고 네. 사실 그렇지만 사실 자신들의 어떤 체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꼭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노드 운영자들한테는 토큰을 분배할 것 같지만 NFT 어떤 클레임했던 그런 유저들한테는 지급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위 입장에서는 뭐 선을 일단 그은 거죠. 네. 우리는 그렇죠. 에어드랍 살 생각이 없다라고 하긴 했지만 네. 또 이제 투자자들 생각에서는 정말 너네가 그럴까? 약간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위 에어드랍을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네. 실제로 그렇죠. 커뮤니티 둘러보면 그런 여론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위 공식 입장은 에어드랍이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테스터넷에서 노드 운영에 참여할 때 비용이라는 게 꼭 발생합니다. 네. 서버 비용이 발생하고 또 자신의 어떤 시간이 크게 투여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돈으로 환산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앱토스도 그렇고 앱토스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됐잖아요. 네네. 됐고 그리고 수위 같은 경우도 아마 내년 1분기에 메인넷이 공개되면 쉽게 상장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미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맞습니다. 유명 투자자들이요. 네, 그 경우에 사실 이제 솔라나의 상황을 좀 대입시켜 보면 사실 솔라나가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러스트라는 네. 언어를 사용하는데 러스트가 솔라나가 이제 흥한 이후에 상당히 러스트 개발자들의 몸값이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또 있었거든요. 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두 개발을 연구를 하지는 않지만 네. 앱토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이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네. 이제 예상이 가능한데 네. 앱토스도 좀 독특한 그 자기만의 개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네, 앱토스도 이제 그 수위도 똑같이 이제 무브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무브. 있고요. 네. 그 언어들 자체가 기존에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그 사용했던 언어보다 굉장히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점이 안정성이 높냐라고 좀 찾아봤더니 기존에는 그 자신의 프로덕트를 출시해야지만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무브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은 출시 전에도 자신들이 어떤 오류가 프로토콜에 있는지 사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이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좀 그 시행착오를 좀 완화했다. 그런 네. 리스크를 완화한 것이 이제 무브 언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더리움 사실 아까 저희가 이제 솔라나 킬러 뭐 이런 별명을 소개를 음. 해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사용하는 언어는 이제 솔리디티라는 맞습니다. 언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앱토스가 사용하는 건 무브라는 언어인데 네네. 사실 언어의 어떤 잠재력만 놓고 보면 음. 이건 이더리움하고도 좀 비교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어떤 프로토콜의 안정성이 담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블록체인 생태계가 잘 되려면 결국 그 개발자들이 얼마나 좋은 품질의 어떤 앱들을 체인에 출시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디앱들이 더 중요하다.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콘텐츠들이 생태계를 이제 이끌어 갈지가 중요한데 네. 이더리움은 이미 수많은 디파이 프로토콜과 NFT 어떤 프로젝트들이 런칭이 이미 돼서 입증된 하나의 체인이거든요. 네. 하지만 수이랑 앱토스는 아직 그 길을 가려면 아직 멀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이더리움을 넘어설 수 있다, 솔라나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 평가하기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쨌든 이 모놀리틱으로 지금 이제 앱토스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희가 대화 중에 말씀드렸지만 처음엔 모놀리틱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뭐였죠? 모놀리틱이 아니라 이 각각의 파츠를 분리해서 네네.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어떤 보안성도 높이면서 그렇죠.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제 수수료나 속도 부분을 개선하려고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는데 수이나 앱토스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이라고는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수수료가 엄청 비싸진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그런 맞습니다. 문제는 없나요? 그런 문제도 다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수수료 부분에서도 좀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네. 이더리움보다는 좀 더 그 수수료가 높아지지 않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아, 그 네네네. 부분을 이제 미리 감안을 네. 해서 네네. 넣은 모양이네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앱토스와 수이 중에 개인적으로 좀 더 점수를 주고 싶다 하는 암호화폐가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웹3 프로젝트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네. 결국에는 웹3 콘텐츠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또 집중하고 있는 어떤 수위가 더 큰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시총 대비 그러니까 전체 가치가 네. 지금 현재 얼마나 큰지를 좀 비교해야 되는데 앱토스는 지금 FDB로 뭐 10조 이상의 어떤 가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결국에는 상위 10위 안에 드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밸류에이션이 낮은 네. 차라리 수위를 투자하는 것이 투자 전략으로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네. 수이가 내년 1분기에 메인넷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앱토스처럼 흥행몰이를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